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지요. 네가 어찌 내게 이러느냐.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구해드릴게요. 위험하다. 너라도 피하거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동해 갯바위 마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산을 뒤흔드는 밤이었어요. 파도가 절벽을 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었어요. 그 절벽 끝 썩은 소나무 한 그루에 굵은 밧줄로 묶인 노인이 있었어요. DK 제약의 박영준 회장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 년을 바쳐 회사를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한국 제약회사에서 그 이름 모르는 이가 없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절벽 끄트머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복 동생 박성준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독했어요.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지요. 회장님이 온몸을 떨었어요. 네가 어찌 내게 이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하지만 박성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만 없으면 회사는 제 겁니다. 비웃음을 남기고 검은 차를 타고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핏줄을 나눈 동생이 돈에 눈이 멀어 형의 목숨을 절벽 끝에 내버린 겁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12살 태민이었습니다. 지게에는 무거운 땔감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얇은 상의는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은 진흙에 자꾸 빠졌어요. 그래도 태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흙집에서 기다리실 할머니 때문이었거든요. 허리 통증이 심해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시는 할머니. 비가 오면 밤새 끙끙 앓으시는 할머니였어요. 태민이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이었지요. 바람결에 소리가 실려왔어요. 사람 살려. 태민이가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절벽 쪽으로 기어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태로운 소나무에 묶인 노인이 보였어요. 발밑에는 시퍼런 동해바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태민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게 밧줄 한쪽을 바위에 단단히 묶고 남은 밧줄을 허리에 칭칭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회장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빗속에서 절벽을 내려오는 어린 꼬마가 보였습니다. 안 된다. 오지 마라. 하지만 태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손등이 긁혀 쓰렸어요. 마침내 태민이의 손이 회장님 어깨에 닿았어요. 낫으로 굵은 밧줄을 쓱쓱 잘라냈습니다. 툭! 마지막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회장님 몸이 허공으로 빠졌습니다. 태민이가 두 손으로 팔을 낚아챘어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영차, 영차. 기적 같은 힘이 솟아올랐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태민이는 온몸이 흙과 피투성이었어요. 그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봐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의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핏줄을 나눈 동생은 절벽에 버렸는데 처음 보는 꼬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겁니다. 정말 고맙구나. 태민이가 회장님을 작은 몸으로 업었어요. 비바람을 뚫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낡은 흙집 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아이고, 태민아,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부축하려 손을 뻗으셨지요. 회장님이 그 손목을 덜컥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폭풍우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흙집 안에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가 조용히 깃들고 있다는 것을요. 무서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참새 소리가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동해바다는 씻긴 듯 파랗게 빛났지요.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낡은 흙집 천장이었지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비가 새는 자국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어지러질했지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박순덕이 낡은 상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이었어요. 회장님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시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어요. 어젯밤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얼굴이. 할머니가 상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신가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온몸이 쑤시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숭늉을 받아드셨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마신 것 같은 맛이었지요.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어디서였는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그때 밖에서 태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민이가 씩씩하게 들어섰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어디서 뛰어온 듯 숨이 차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회장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젯밤 절벽에서 긁힌 자리를 내려다봤지요. 많이 아프세요? 회장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태민이의 손바닥을 보셨어요. 긁히고 까진 자리가 여럿이었지요. 내 손이 더 많이 다쳤구나. 태민이가 손바닥을 뒤집어 보고는 하나도 안 아프다며 활짝 웃었어요. 회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지셨지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약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허리 진통제였어요. 읍내에서 겨우겨우 사오는 귀한 약이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만 한 알씩 드시는 거였거든요. 회장님 손에 약을 쥐어주셨지요.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뼈마디가 굵고 살이 다른 손이었지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민이가 온종일 대저택에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거든요. 그걸 몽땅 털어 읍내 정육점에 들렀어요. 자기가 먹을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모두 털어 소고기를 산 거였어요. 저녁상에 소고기 묵국이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태민이가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지요. 많이 드시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태민이의 밥그릇을 보셨어요. 국물뿐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없었지요. 태민아, 넌 왜 고기를 안 먹느냐? 태민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무가 더 좋아요. 거짓말인 걸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지요.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으셨어요. 평생 수백억을 굴리며 사셨지요. 비싼 식당에서 진수성찬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밥상이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심부름하고 번 돈으로 산 고기를 자기 입에 넣지도 않고 내어주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픈 허리에 쓸 약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떨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등을 조용히 토닥이셨지요. 태민이도 말없이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식사였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태민이와 할머니가 잠드신 뒤였어요. 회장님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계셨지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30년이 지났는데 눈을 감으셨어요. 기억 속 얼굴과 지금의 할머니 얼굴을 천천히 겹쳐봤습니다. 비슷했어요.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30년은 긴 세월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낮추셨어요.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마을을 훑고 있었지요. 이복 동생 박성준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낡은 흙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지요. 회장님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태민이와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태민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할머니는 회장님 팔을 잡고 부엌으로 이끄셨거든요. 부엌 한쪽에 뒤주가 있었어요. 예전에 쌀을 보관하는 낡은 나무 뒤주였지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굽혀 들어가셨어요. 할머니가 뚜껑을 덮으셨지요. 쾅쾅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민이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방금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볐지요. 사내 둘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태민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혹시 할아버지 못 봤어? 태민이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엔 할머니밖에 없어요. 사내가 손전등으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굽은 허리로 방에서 나오셨어요. 피곤한 시골 할머니였지요. 밤중에 소란을 피운다고 타박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셨어요. 사내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손전등 불빛이 부엌을 쓸었습니다. 뒤주 위에 불빛이 잠깐 머물렀어요. 태민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뗐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셨지요. 뭘 찾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왜 찾냐고 하셨어요. 앙상한 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지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멍난 낡은 이불, 부서진 밥상, 먼지만 풀풀 나는 가난한 집이었지요. 찾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침을 뱉고 대문을 나갔어요. 거친 구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마당을 채웠어요. 태민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뒤주 뚜껑을 여셨지요.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펴고 나오셨습니다. 허리를 짚으며 일어나셨어요. 세 사람이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초 하나를 켰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바라보셨지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사과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셨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한마디였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태민이가 두 어른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회장님이 태민이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할머니랑 오래 사셨냐고 하셨지요. 그전엔 어디 사셨냐고도 하셨습니다. 태민이가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로는 예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여기 내려오셨다고 했거든요. 서울. 회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빛이 가늘어지셨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요. 그냥 허리를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서울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지요. 30년도 더 됐지요. 30년.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보셨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숨을 고르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으셨거든요. 혹시 서울에 계실 때 청량리 시장 근처에 사셨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지요. 금방 다시 허리를 주무르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지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날이었습니다. 청량리 시장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던 얼굴이 있었지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아낙이었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지금의 할머니의 눈이었지요.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허리를 주무르고 계셨어요. 모른 척하고 계셨지요.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목에 걸렸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태민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눈이 스르륵 감겼어요. 할머니가 태민이를 눕히셨지요.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태민이가 금방 잠들었어요. 할머니가 초를 끄셨지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에 누워 계셨어요. 내일은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지요. 동해바다 파도 소리가 밤새 낡은 흙집을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민이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대저택으로 심부름을 가야 했거든요. 할머니 약을 살 돈이 필요했어요.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으셨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을 끓이셨어요. 회장님은 마루에 앉아 먼 동해바다를 바라보셨지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이 지났지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청량리 시장 골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쓰러져 있던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된장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났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부엌에서 나오셨지요. 회장님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기억하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지셨어요. 저입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회장님이 숨을 멈추셨지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태민이가 업고 들어오던 날, 그때 알았다고 하셨지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셨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셨지요. 할머니가 시선을 무릎으로 내리셨습니다. 말해서 뭐하오. 잘 살면 됐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찾아다녔다고 하셨지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뭘 일부러 찾냐고 하셨지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매일 시장 바닥에서 노숙하던 자신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며 배고플 때 와서 먹고 가라 하시던 분이었지요. 어느 날 금반지 하나를 쥐어주시며 이거 갖고 다시 사업 시작해보라고 젊으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토닥여 주셨던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날 주신 금반지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씨앗이 됐다고 하셨지요. 지금 회사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지요. 반지 하나가 뭐라고. 잘 살았으면 됐지.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보셨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태민이 하나 키우시면서 아픈 허리도 참으신 손이었거든요. 회장님이 그 손을 꼭 쥐셨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그냥 울었지요. 된장찌개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눈물을 닦으셨지요.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타버린 된장찌개를 보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회장님이 따라가셨지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새로 끓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픽 웃으셨지요.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냐고 하셨습니다. 못 끓이면 배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회장님을 보셨지요. 그러다 국자를 내미셨습니다. 된장은 많이 풀면 안 돼요. 조금만 풀어야 해요. 회장님이 국자를 받으셨어요. 서툰 손으로 된장을 푸셨지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너무 많아요. 더 저어야 해요. 회장님이 고분고분 따르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어제보다 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국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셨지요. 창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검은 점퍼 사내들이었어요. 어제 2명이었는데 오늘은 대여섯이었지요. 마을 전체를 에워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태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아요. 마을 입구부터 막고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아까의 눈물이 싹 거쳤지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벽에서 구조된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태민아. 태민이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싸울 때가 됐다. 회장님이 태민이를 불러 앉히셨지요. 할머니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셋이 나란히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지요. 서울에 오세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가장 믿어온 비서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성냥감 옆면에 번호를 또박또박 적으셨지요. 손이 떨렸지만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라. DK제약 박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태민이가 번호를 받았어요. 네, 공중전화로 가면 되냐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장님이 무섭지 않냐고 물으셨지요. 무섭지 않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을 꼬마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가 태민이의 손을 꼭 쥐셨어요. 태민이는 낡은 점퍼를 껴입었어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지요. 마을 어귀에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사내가 불러세웠지요. 어디 가냐?
태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읍내요. 할머니 약 사러요. 사내가 위아래로 훑었지요. 빨리 갔다 오라. 태민이가 고개를 꾸벅했어요. 천천히 걸었지요. 골목이 꺾이는 순간 태민이는 냅다 달렸어요. 산길을 내려갔지요. 가시던 불에 종아리가 긁혔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지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동해바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지요. 하지만 태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읍내 공중전화가 보였어요. 낡은 빨간 전화기였지요. 태민이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뚜루뚜루루.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물산 강인호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정말이냐? 지금 어디 계시냐? 태민이가 동해 갯바위 마을 위치를 설명했지요. 마을 입구에 그 사람들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 오세준이 잠시 생각했지요. 밤 12시에 마을 뒤 산길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불 켜진 집을 찾으면 되겠냐고 했어요. 태민이가 그러면 된다고 했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오세준이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태민이요. 태민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 정말 큰일 했네. 고맙군요. 태민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지요.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동전을 털었습니다. 약을 산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지요. 야, 꼬마. 아까 그 사내였습니다. 약은 어디 있냐고 했어요. 태민이가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지요. 사내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이가 마을로 들어갔지요. 골목을 돌자마자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태민이가 말했지요. 오늘 밤 12시에 오신대요. 회장님이 태민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쓰다듬으셨어요. 할머니가 태민이를 꼭 안으셨지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밤을 기다렸어요. 해가 넘어갔지요.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을 여기저기를 훑었어요. 셋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뒷산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태민이가 창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두리번거리며 마을을 살폈습니다. 태민이가 작은 초를 창가에 올렸어요. 껐다 켰다 2번 반복했지요.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태민이네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아주 작게 3번이었습니다. 태민이가 문을 열었어요. 짙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지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인상이 자신감 있고 눈매가 선한 느낌이었어요. 숨을 고르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 하나가 켜진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 안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지요. 남자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두 눈이 천천히 빨갛게 물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오세준이었습니다. 회장님이 30년간 가장 믿어온 비서였거든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끝내 믿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지요. 회장님이 오세준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왠지 자기도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숭늉을 내오셨어요. 오세준이 두 손으로 받았지요.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가리키시며 30년 전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세준이 할머니를 바라봤지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받으신 금반지의 1000배는 더 보답해 주실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손을 저으셨어요. 한참 만에 오세준이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지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흘 뒤 취임식입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성준이 서울 DK타워 대강당에서 회장 취임식을 연다는 거였지요. 기자들과 임직원 전부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취임식이 끝나는 순간 회사 주요 자산을 해외로 넘기는 계약까지 잡아놓았다고 했어요. 회장님의 주먹이 쥐어졌지요. 오세준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이 모든 걸 뒤집을 증인이 있다고 했어요. 박동수라는 사람이었지요. 이복 동생 박성준의 전 운전기사였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월급도 못 받고 내쫓겼어요. 그것도 모자라 비밀을 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협박을 당하며 숨어 살고 있었지요. 오세준의 말로는 그 사람이 녹음기를 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혼자서는 못 나서고 있었지요. 태민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오세준이 말렸지요. 읍내까지 부하들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냥 마을 꼬마로 보여서 의심 안 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을 신은 이 꼬마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회장님이 태민이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태민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지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훅 밀려왔어요. 태민이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지요. 작은 어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오세준이 그 모습을 보다가 낮게 한마디 했지요. 사흘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태민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동해바다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검은 점퍼 사내들이 서 있었어요. 태민이는 어제처럼 낡은 점퍼를 껴입었지요. 대문을 나섰지요. 사내들이 태민이를 봤습니다. 어제 본 꼬마였거든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태민이는 걸음을 빠르게 했지요. 그냥 바쁜 심부름 가는 아이처럼 빠르게 걸었어요. 읍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세준이 말해준 대로였어요. 좁고 낡은 골목이었지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집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대문이었지요. 태민이가 초인종을 눌렀지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민이가 문을 두드렸지요. 박동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심부름 왔어요.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남자 얼굴이 보였어요.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남자가 태민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누가 보냈어? 태민이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DK제약 박 회장님이요.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태민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살아계세요. 비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방 안가득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못한 냄새였지요. 박동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동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깊숙한 서랍을 열었지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태민이에게 내밀었지요. 태민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지요. 박동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강인철이 직접 지시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그 전에 저지른 것들도 다 있어. 태민이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태민이가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태민이가 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났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검은 점퍼 사내였습니다. 꼬마, 뭐 들고 있어? 태민이가 봉투를 등 뒤로 숨겼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 약이요. 사내가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장 박씨였지요. 어이, 거기. 우리 동네 애한테 뭔 짓이요? 사내가 멈췄어요. 태민이는 이장 뒤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지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세준이 숨을 죽였지요. 태민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받으셨어요. 안을 확인하셨지요. 오세준이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이걸로 됩니다, 회장님. 방 안에 조용한 흥분이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동해바다 위에 별이 반짝였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이복 동생 박성준이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었지요.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끝이 아주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이었어요. 태민네 집 안에서 네 사람이 작은 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내일의 계획을 마무리 지었지요. 오세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취임식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들어와 있을 거라고 했지요. 회장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게 공개되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에게도 이미 공조 요청해뒀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바로 연행할 수 있다고 했지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오세준이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말끔한 정장이었어요. 회장님이 정장을 받아드셨지요.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벽에 묶여 계셨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내일이면 저 정장을 입고 그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정장을 곱게 접어 옆에 두셨어요. 태민이도 새 옷을 받았지요. 오세준이 미리 사다 놓은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옷을 펼쳐봤어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 같았지요.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오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할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떠나기 전 오세준이 태민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태민아, 우리 회장님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태민이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지요. 어둠 속으로 오세준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셋만 남았지요. 태민이가 잠들었습니다. 어느새 새근새근 소리가 났어요. 며칠을 긴장하며 버텼던 몸이 드디어 힘을 놓은 것 같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지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일 꼭 이겨야 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길 겁니다. 할머니가 잠든 태민이를 바라보셨지요. 저 아이 때문에라도. 회장님이 태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절벽에서 목숨을 건진 것도, 박동수를 찾아간 것도 모두 이 아이이니까요. 회장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태민이 이불 끝을 여며주셨지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회장님이 다정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이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삽시다. 내게는 모두 생명의 은인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촛불이 꺼졌어요. 창밖으로 동해바다 위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세준이 보내준 차가 흙집 뒤 산길에 조용히 와 있었지요. 회장님이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으셨어요. 거울이 없어서 태민이가 대신 받으렸지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며칠 전 절벽에 묶여 계시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태민이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옷깃을 여며주셨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태민이는 차창 밖을 바라봤지요. 낡은 흙집이 멀어졌습니다. 동해바다가 멀어졌지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회장님이 태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어깨를 감싸셨어요. 3시간을 달렸지요. DK 타워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태민이가 목을 빼고 올려다봤지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오세준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찬 소리였지요. 회장님이 태민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반대편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잡았지요. 3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오세준이 문 손잡이를 당겼어요. 가시죠, 회장님. 문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이복 동생 박성준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지요. 입가엔 탐욕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임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지요. 쾅!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봤지요. 문턱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노인, 그 오른편에 작은 소년, 그 왼편에 주름진 할머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단상 위 강인철의 얼굴이 굳어버렸지요. 마이크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습니다. 2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이었지요. 동해 절벽에서 죽은 줄 알았던 회장님이 저기 서 있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지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터줬습니다. 구두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박성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동해 절벽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더냐?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지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지요. 박성준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오세준이 단상 옆 스피커에 녹음기를 연결했지요. 짧은 삐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준의 목소리였어요. 선명하고 또렷했지요.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지시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저질렀던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도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강인철에게 쏠렸습니다. 강인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지요.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회장님이 태민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셨어요.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 네가 절벽 끝에 묶어놓은 나를 말이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태민이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지요. 박성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은빛 수갑이 쩔그렁 소리를 냈지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성준이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장내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지요. 대강당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의 꽉 막혔던 가슴이 뻥하고 뚫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회장님이 태민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머니도 태민이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세 사람을 환하게 비쳤지요. 폭풍이 치던 밤, 동해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아직 여린 12살 꼬마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노인이었어요. 30년 전 금반지 하나를 건넨 가난한 안악이었지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세 사람을 비추는 플래시가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복 동생 박성준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DK 제약은 다시 박영준 회장님 손으로 돌아왔지요. 신문마다 취임식장 사진이 실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노인과 작은 소년과 주름진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세상이 떠들썩했지요. 하지만 회장님은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오세준의 차가 다시 동해갯바위 마을로 내려갔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셨지요. 허리 전문 병원을 미리 알아두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허리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오래 참으셨네요. 별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태민이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끊어져도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으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지요. 회장님이 태민이의 손을 조용히 잡으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지요. 잘 됐습니다. 태민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회장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잠시 후 회복실에서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마취가 덜 깬 흐릿한 눈이었어요. 태민이가 손을 잡았지요. 할머니가 태민이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태민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소리도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회복 후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어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셨지요. 태민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지요.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태민이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안 아프죠? 할머니가 태민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래,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단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며칠 뒤 태민이와 할머니는 회장님의 고급 세단을 타고 어디론가 갔지요. 오늘이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저택이었어요.
넓고 따뜻했지요. 방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짐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태민이 짐도 낡은 가방 하나였지요. 오세준이 그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집 현관에 섰을 때 태민이가 멈칫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살던 낡은 흙집이 생각났거든요. 비가 오면 새던 지붕, 삐걱거리던 문, 아궁이에 불을 떼던 부엌. 그곳에서 할머니와 둘이 추운 겨울을 버텼지요. 지난 날이 떠오르며 태민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민이가 문지방을 넘었어요. 할머니도 들어오셨지요.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따뜻한 벽을 손으로 쓸어보셨어요. 그러다 부엌 앞에 서셨지요.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셋이 사는 집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꾹 깨무셨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태민이가 두 어른 사이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지요. 회장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부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넓은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된장찌개였어요. 새집 부엌에서 끓인 첫 번째 밥이었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민이가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지요. 이번엔 태민이 밥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곤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 있잖아요. 두 어른이 태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이 메어오셨지요. 그럼 당연하지. 태민이가 씩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숟가락을 들었어요. 회장님도 숟가락을 드셨지요. 된장찌개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30년 전 그 맛이었지요. 청량리 시장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청년에게 젊은 안악이 내밀었던 밥 한 그릇.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달그락달그락 수저 소리가 났지요. 환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회장님이 태민이를 서울 제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셨지요.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맨 태민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새 운동화, 새 교복. 생전 처음 입어보는 것들이었지요. 태민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지만 설레었습니다. 할머니가 태민이 앞에 서셨어요. 옷깃을 여며주셨지요. 낡은 흙집에서 수도 없이 하셨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민이가 그토록 바라던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니까요. 허리도 굽지 않으셨지요. 반듯하게 서서 태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태민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뛰어나갔지요. 회장님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새 책가방이 달랑달랑 흔들렸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며칠 후 회장님은 할머니께 3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대로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고향 갯바위 마을에 작은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셨지요.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얼마 뒤 갯바위 마을에 새 경로당이 들어섰어요.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박순덕 어르신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박수를 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현판을 올려다보셨어요. 한참을 올려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태민이는 학교에서 잘 적응했어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도우며 태민이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지요. 저녁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 그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이지요. 이 세 사람에게 이런 평범함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지요.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옆에서 두부를 썰고 계셨어요. 서툰 손이었지만 열심히셨지요. 할아버지 두부가 너무 크잖아요. 크면 더 맛있지 않냐? 할머니가 픽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된장도 너무 많이 푸시더니 세 사람이 웃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저녁상 차리는 소리가 났지요.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탁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태민이가 그 빛을 바라봤지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갯바위 마을의 낡은 흙집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던 지붕 아래 할머니와 둘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땔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절벽을 내려갔어요. 무서웠지요. 손이 떨렸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지요. 그날 그 착한 선택이 지금의 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 청량리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낯선 청년에게 내미셨던 밥 한 그릇. 그 작은 마음 하나가 30년을 돌고 돌아 손자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왔거든요. 할머니는 그 청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배고파 보여서 밥을 줬던 거예요.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손을 내밀었던 거지요. 착한 마음은 다시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민아, 밥 먹자.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식탁 위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고기도 있었어요. 따뜻한 밥도 있었지요. 회장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도 앉으셨어요. 두 분이 태민이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태민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달그락달그락 수저 소리가 났지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햇살 가득한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동해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요. 30년 전 금반지 하나를 건넨 가난한 안악이었습니다. 아직 여리고 약한 12살 꼬마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노인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저녁 식탁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